20년 지기 친구 이양진, 글쓴이 퇴직교사 정귀영. 글쓴 저는 퇴직 전에 여주 지역에서 근무했고요. 여주중학교, 강천중학교, 점동중학교, 여주 여중을 마지막으로 퇴직을 하였습니다. 퇴직 후에는 잠시 세종고 제자들과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 동안 만난 친구 이양진에 대해서는 소소한 글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 1.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국빈급이다. 이영진, 신태용 등 축구 지도자가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언젠가는 연예 스포츠인을 넘어 우리나라의 탁월한 지자체장들이 수출되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그날이 오면 나는 이항진을 제1번으로 한류 지자체장으로 수출하고 싶다. 물론 여주 먼저 발전시켜 놓고 말이다. 동남아도 좋고 우리보다 시스템이 앞선 서유럽도 좋다. 이항진은 영어 발음 빼고는 내가 보기로는 캐나다, 미국, 서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브랜드다. 대학에서 영문과를 나왔다고 하지만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공장지역 검정고시 학생들을 위한 야학운동을 하느라 전공에 비해 영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다. 발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에피소드 2. 1998년에 여주에 들어왔으니 이양진을 만난 지 올해로 24년째이다. 고향이 바닷가인 나에게 여주라는 곳은 이름도 잘 모르는 곳이었다. 세종대왕릉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다만 집사람이 된 나의 여친이 교편을 잡고 있는 곳에 처음 왔을 때 남한강 새벽 안개를 보았다. 내 인생에서 처음 본 강의 새벽 안개였다. 바다 안개를 늘 끼고 살았던 나에게 제2의 바다가 남한강이었다. 중간에 자녀 교육 문제로 다른 동료들처럼 도시로 이사갈까 생각도 했지만 이런 좋은 곳을 놔두고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아내의 단호함 덕분에 덤으로 나는 지금까지 내 고향 바닷가와 물로 연결된 여주에서 여전히 살고 있다. 이곳 여주시로부터 내 고향 바닷가까지 물결 따라 흘러가면 운 좋으면 4일이면 닿는다. 강물은 시간당 4km, 바닷물은 시간당 8km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11년간의 직업군인 생활을 마치고 교직 생활로 들어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고 싶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여주가 좋았다. 그런데 운없게도 이양진을 만나고 말았다. 여주 제1교회 김정권 목사님의 소개로 여주대에서 어린이날 행사 중이던 여주 환경운동연합 이양진 집행위원장을 만났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용히 살기는 다 틀려버렸다. 지금도 나에게 이양진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한마디로 눈물 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 그 말 외에 더 적합한 말은 없다. 눈물 나는 사람 이항진. 여주대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여주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시민운동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형이라는 특유의 홀림에 빠져 집행위원을 맡기로 했다. 그게 그 이후 말할 수 없는 여주에서 스트리트 파이터의 삶이 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여주 환경운동연합 후원회원으로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집행위원이 되고 보니 환경운동연합 살림살이가 보였다. 그래서 살펴보니 집행위원장은
활동비 한 푼을 가져가지 않고 있었다. 도무지 말이 안 되어 최소한의 활동비는 가져가야 하지 않느냐 하고 가져가라고 말했더니 자기는 돈 없어도 집사람 덕으로 사니 괜찮다고 했다. 집사람 덕으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인 마덕사란 모임의 중심 회원이기도 했다. 마덕사는 마누라 덕분에 사는 사람들 모임이었다. 실갱이 끝에 한 달 50만 원씩이라도 가져가라고 했다. 끝내 고사하고 그 비용을 아껴서 환경연 실무활동가 한 명을 더 채용해서 여주에서의 환경운동을 살려보고 싶다고 했다. 그 고집을 꺾지 못해 그렇게 간사 한 명을 더 채용해 환경연 활동이 본 궤도에 올랐다. 지금 얼추 계산해 보니 이양진이라는 인간이 여주 환경연으로부터 안 받아간 돈이 꽤 된다. 지금의 시민활동가 급여 수준으로 월 200만 원을 잡으면 꼬박 20년을 안 받아갔으니 4억 원 정도를 안 받아간 것이다. 이양진의 집사람이 식당을 하고 있기는 했으나 나는 여주 환경연 집행위원으로서 그 빚진 느낌, 채무감이 지금도 있다.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에피소드 4. 걸었다 또 걸었다. 한살림과 농민의 지역 종교인들이 개척한 여강의 첫 길부터 새로 개척한 길까지. 이양진이 사람을 꿰는 특유의 말투가 있다. 형, 정말 좋은 데가 있는데 안 가볼래? 형, 정말 재밌는 사람이 있는데 안 만나볼래? 처음에 나는 순진하게 정말 좋은 데인 줄 알았다. 정말 재밌는 사람들인 줄 알았다. 다 뻥이었다. 정말 좋은 데가 아니라 온갖 풀숲을 헤치고 낫으로 헤치고 끝없는 떼약볕 아래 딱딱한 자갈돌 가득한 강길을 걸었다. 만나본 사람들은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갖 세상 고민을 다 떠안고 사는 심각한 표정의 사람들 뿐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알았다. 이양진에게 정말 좋은 곳이란 아무도 가보지 않는 거친 숲과 산, 강길이라는 것을. 이양진에게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란 온갖 여주 고민을 다 떠안고 사는 터프한 싸움꾼들이라는 것을. 그 게임에 속아 걷고 걸은 길이 지금은 여강길이 되어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낫과 톱, 간단한 커피 한 동을 들고 걸었던 강옆의 거친 길들이 아름다운 여강길이 되었다. 이양진은 미쳤다. 좌우 100km가 넘는 여주 여강길 처음 길을 연결할 당시 점덕면 도리에서 불온 쪽 넘어가는 길이었다. 한겨울 고라니 발자국을 따라 길을 내는데 도무지 길이 안 보였다. 눈이 쌓여서 미끄러운데 자기가 길을 찾겠노라 절벽 바위 옆으로 내려갔다. 바위 사이로 작은 틈새 길 하나가 보여 그 길로 올라오려고 했다. 위에서 보던 내가 이양진 만난 이후로 처음 화를 냈을 것이다. 올라오지 마. 눈에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죽어. 다시 돌아서 와. 거의 명령조 협박조로 말했을 것이다. 그만큼 위험했기 때문이다. 이양진은 평소와 다른 나의 말투에 돌아와서 투덜거렸다. 형, 인생 별거 아니야. 죽으면 죽지 뭐. 에피소드 5. 어느 정도 남한강 양 구간 100km가 길이 연결되었다. 이양진은 여주만이 가진 이 좋은 남한강의 대자연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었으면 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여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에게 이 위대한 자연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처음에 내가 있던 여주중학교 남학생들과 남한강을 찾기 시작했다. 남한강의 자연 생태와 수질 모니터링을 했다. 양섬 일대의 수생생물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요주중학교의 에너지 넘치는 미래 세대들과 타지에 사는 선생님들과 함께 요주 시내로부터 단연리, 우만리, 구람리, 강천리를 거쳐 세종천문대까지 습지를 지나고 자갈밭을 지났다. 1년에 꼬박 2차례씩 어떤 식으로든지 요주의 다음 세대들에게 설령 나중에 살지 않더라도 이 위대한 요주의 자연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했다. 세종천문대까지 걸어가고 다음 날엔 보트를 저어서 섬강을 지나 도리와 흔암리 앞 거친 여우를 지나 신륵사 앞 조포나루에 도착했다. 에너지 넘쳤던 요주중학교의 다음 세대들은 요주의 자연과 남한강을 통해 요주를 재발견했고 자부심 넘쳐했다. 그 어렸던 제자들이 지금 벌써 경찰이 되고 직업군인이 되고 교사와 소방관이 되고 공무원이 되었다. 작은 분식점 사장님도 있다. 이양진이 아니었으면 이 위대한 제자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이다. 에피소드 6. 그런데 문제는 나의 체력과 에너지였다. 한 번씩 제자들과 함께 여강길을 종주하고 나면 힘들었다. 그런데 고약한 것은 이양진은 끄떡없었다는 점이다. 이양진은 에너지가 남아 그 다음엔 요주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학생 대표단을 이끌고 왔다. 당시 탁월했던 의제 21 국장님과 함께 경기도 중고등학교 대표 학생 200명을 끌고 왔다. 남한강 도보 순례단장이었지만 처음 해보는 프로그램이라 긴장했다. 의제 21 국장님과 함께 이양진은 별의별 아이디어를 다 동원했다. 땀에 절은 학생들이 신륵사에서 잘 때 샤워시설이 없어 요주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강력하고 상쾌한 천막 소방 샤워까지 했다. 점동면 도리부터 이포대교까지 거꾸로 거슬러 3박 4일 동안 신륵사까지 걸었다. 요주가 고향이 아닌 경기도 각 지역 학생들은 첫날에는 힘들어했다. 신기하게도 이틀째부터는 남한강을 끼고 펄펄 날았다. 도심에 찌들었던 때를 빼듯.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해단식에서 어느 여학생이 말했다. 저는 태어난 곳이 수원인데요. 앞으로 나이 들면 요주에 와서 꼭 살게요. 요주가 너무 좋아요. 내년에도 꼭 이거 해주세요. 경기도의 대표 학생단에게 요주를 강력하게 각인시켰던 장본인이 이양진이었다. 이뿐 일이야. 어느 날인가 형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에게도 이 강길을 걷게 하면 어때? 나의 주특기가 끌려다니는 것이다. 제자에게도 아내에게도 동료 교사에게도 끌려다니는 것이 주특기다. 그래서 답했다. 뭐 그래 보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요주의 위대한 계제령 대안학교 남한강 생태학교 선생님들과의 만남이다. 어린 초등학생들과 남한강과 여강길이 만나게 되었다. 이들은 남한강과 여강길에서 상상치 못한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했다. 점동 청미천과 흥천의 복합전 습지에서 나무와 플라스틱 재활용을 이용해 뗏목을 만들고 서너 시간을 저 남한강 본류 가까이까지 가봤다. 남한강 생태학교 선생님들은 한 걸음 더 나가 지금 능서매류리 일대에서 재두루미 먹이주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머지않아 수도권 일대 학생과 교사들이 재두루미를 보러 강원도 철원이 아닌 요주로 올 날이 눈에 보인다. 요주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뜻깊은 길을 걷도록 도움을 준 마을들이 있었다. 강천리, 도리, 이포리, 상백리 마을 주민들이다. 또한 이오리 마을 주민들이다. 마을회관을 제공하고 때로는 맛있는 음식도 선뜻 만들어 주셨다. 지금도 나에게 요주란 곳이 살만한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마을들이다. 에피소드 7. 최악의 재밌는 일이 벌어졌다. 2016년이었다. 그 몇 해 전에
흥천 상백리 마을 회관에선가 잘 때 갑자기 이양진이 이런 말을 했다. 형, 재밌는 일이 있어. 뜨끔했다. 이양진이 재밌다고 말한 일 중 지금까지 나에게 재밌는 일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형, 남한강이 처음 시작된 곳부터 서해 바다까지 가보는 것은 어때? 설마 하는 방심으로 내 특유의 그래 보지 뭐. 무책임한 대답이 씨앗으로 뿌려져서 2016년 대재앙이 되어 나타났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양진이 느닷없이 시의원이 되어서 남한강 천리길 도보순례 계획을 들고 나타났다. 남한강 전체를 보지 않고 여주 구간의 여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의 순례단장을 맡기로 했다. 안 봐도 그림. 2016년 15일 동안 강원도 태백검룡소에서 여주까지, 2017년 여주에서 강화도까지 다 합쳐 25일간 하루 20-30km씩 매일 8시간가량 그냥 걸었다. 총 640여 킬로미터였다. 특수부대, 즉 이양진이 제대했다는 특수부대는 방위병들로만 구성된 그 유명한 향토사단 목공부대를 말하는데, 이 특수부대 출신인 이양진에게는 640km의 기나긴 행진이 재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11년간 직업군인 생활을 할 동안 지독히도 행군과 훈련에 지친 나에게는 정말 재미없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그 삼복더위 떼약볕 속에 걸으면서 이양진은 끝없이 앞뒤로 다니며 사진을 찍고 싱거운 농담을 쉴 새 없이 던지는 것이었다. 25일간 내내. 이양진이 시의원 시장이 되어 바쁜 탓에 형, 재밌는 일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없어진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에피소드 8. 이양진 덕에 제자들과 길을 걸으면서, 그리고 이 여강길을 연결하면서 이양진의 독특한 인품을 보았다. 나에게는 없는 점이라 더 인상적이었다. 이양진은 어린아이들을 정말 좋아한다. 초등학생들과 길을 걸으면 완전히 초딩이 된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이양진 특유의 웃음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깨르르. 꼭 만화의 웃음소리 그대로다. 초딩들과 그 먼 거리를 앞뒤를 오가며 쉴 새 없이 수다를 떤다. 나는 힘들어서도 그렇게 못했다. 또 하나는 동네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다.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뵌 어른들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 호칭한다. 그리고 마치 자식처럼 대화를 나눈다. 멋쩍어하는 나와 전혀 다른 특성이라 인상 깊었다. 동네 어르신 누구에게나 어머니, 아버지로 다가서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웠다. 억지로 하라고 해도 못하는 자연스러운 태도가 아이와 어른들 대할 때 나타난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 동년배 또래들에게는 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죽을 듯이 싸우기까지도 한다. 그래서 어떤 동년배 또래들 눈에는 아주 건방지고 고약한 놈 정도로 추락할 때도 있다. 에피소드 9. 4대강 사업이 시작되었다. 힘들었다. 남한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지역사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도 그런 말을 했다. 형, 인생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나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숙제를 풀고자 늘 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크기에 썩 동의는 안 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다. 빚에 쪼들린 이양진의 강변 한옥식당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왔던 그 수많은 정치인들,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의 그 많은 성직자들과 신자들, 사회운동가들, 토목과 수질 관련 전문학자들, 한국사회 시민운동가들, 독일의 전문가와 일본의 환경운동가들이 그 집에 몰려들었다.
안타까운 점은 찾아온 이들이 모두 다 식대와 숙박비를 냈다면 그때 떼부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공짜 손님이 대부분이었다. 이양진 부부는 그냥 그렇게 퍼주었다. 지금도 대단하게 생각되는 점이 그 집사람이었다. 돈도 안 되는 그 수많은 손님들이 먹고 가고 자고 와도 항상 밝은 얼굴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했다. 그 집사람이 참 대단하다. 그런데 이양진이 더 대단한 점은 그 여장부 중의 여장부인 집사람과 싸우면 3대2 정도로 늘 승률이 높다는 점이다. 아내와 싸우면 늘 10대0으로 지는 나로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다. 에피소드 10. 아는 사람은 알다시피 이양진은 여주가 고향인 집사람 덕분에 여주에 터를 잡게 되었다. 고향은 여주에서 가까운 남한강가 소태면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주 태생은 아니지만 남한강 태생이다. 이양진은 강에서 태어나 강에서 살고 강에서 놀고 강길을 걷고 강을 보며 지금도 꿈을 꾸는 사람이다. 그 강변 옆에 스스로 배운 기술로 3년에 걸쳐 한옥집을 고집스럽게 만들었다. 그리고 예쁜 식당을 만들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공짜 손님들로 인해 그 집도 숱하게 고생했다. 하루 종일 공사 현장에서 싸우고 와서 파김치가 된 몸으로 집 앞 강천보가 계획대로 공사가 제대로 되는지 망원경을 설치해놓고 야간 공사를 감시하다가 집 앞 풀밭에서 수시로 잠들었다. 그 당시 모습은 꼭 뭔가에 완전히 미친 그 자체였다. 어느 날엔가 이양진을 타켓으로 하여 그 식당 앞 주차장에 누군가 손님들의 차량을 펑크낼 목적으로 쇠철을 뿌렸다. 4대강 공사 중 이양진이 제일 속상해했던 유일한 부분이다. 식당하는 아내에게까지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4대강 공사 때 반대에 앞장섰던 이양진이 기업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헛소문이 나돌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서였다. 소문을 들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랬냐고. 그랬더니 씩 웃으며 그깟 돈 받을 바에는 차라리 남한강물로 들어가 사라져버리지 뭐. 그 이후 둘만의 작은 약속을 했다. 그런 돈 받는 날에 둘이 손잡고 함께 남한강 강물로 사라져 버리자고. 4대강 공사가 끝나고 이양진은 빚에 쪼들려 그 집을 처분했다. 빚에 쪼들린 이유는 단순했다. 밖에서 벌어온 돈은 한 푼도 없는 데다가 오히려 식당하여 간간히 벌어들인 돈마저 4대강 공사 동안 활동하는 데 다 갖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이양진이 그때는 재밌다는 표현을 안 한 것으로 기억난다. 다행히 앞마을 전 이장님의 도움으로 그 마을의 구마을회관 2층에 임시 피난처를 얻었다. 지금도 그 이장님께 감사한 마음이다. 가끔씩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나도 가슴이 쓰린데 이양진 내에는 그 집 앞을 지날 때 어떤 마음일까? 에피소드 11. 그 아련한 한옥집 식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 바로 그 집에서 알바하던 대학생들이다. 두 내외는 알바하던 학생들에게 알바비뿐만이 아니었다. 사정을 물어봐서 집안이 어려우면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 학생들 중 꽤 여럿이 그 이후로도 명절 때면 찾아와 인사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은 성실하고 예뻤던 고향이 북한인 여학생이었다. 학생의 부모가 한국에 없던 관계로 두 내외가 부모 자녀 결혼을 맺었다. 그 식당에서 제법 근무했었다. 어느 날인가 이양진이 딸 결혼식이 있어서 같이 가자고 했다. 물었더니 결혼 부모도 부모니까 딸의 혼수비를 장만했다고 한다. 그때도 빚에 쪼들릴 때여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결혼식 당일 그 학생이 그 딸이 한국에 아는 인척이 없었기에 이양진이 부모 대신 나가 축사를 했다. 축사를 하던 이양진이 눈물이 폭받쳤고 북한이 고향인 신부딸도 울었다. 이양진은 끝내 축사를 마무리 못하고 내려왔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양진은 눈물 나는 사람이다. 에피소드 12 4대강 공사가 끝났다. 내가 본 이양진은 극도의 분노와 깊은 우울감을 오갔다. 마치 낭기류를 만난 비행기가 요동치는 것 같았다. 그즈음 비오는 어느 날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오하게 한 편의점 앞에서 둘이 캔맥주를 먹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상태에서 이양진은 엄청난 내면의 분노를 쏟아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싸움 난 줄 알고 모두 지나가며 돌아봤다. 나는 참 재미없었다. 그런들 어쩌랴. 이양진이 눈물 흘리는 날에는 만사 다 포기하고 죄인처럼 듣는 것이 상수다. 이양진은 생각보다 울보인데 문제가 있다. 울 때 작게 울지 않고 대성통곡을 한다는 점이다. 웃음소리가 깨르륵이라면 울음소리는 꺽, 꺽이다. 식당 아니라 편의점 앞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울 때마다 참 난처했다. 황경련 함께할 때 한 번은 비오는 날 하리 쪽에서 막걸리를 먹고 하리시장을 지나다가 갑자기 자신의 삶이 힘든지 또 통곡했다. 길거리에 사람도 없는 한밤중이어서 그 통곡 소리는 하리시장을 진동시켰다. 몇몇 집에서 불을 켜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때도 참 난처했다. 지금도 내가 미안한 것은 그럴 때 함께 크게 울어주지 못한 점이다. 대신에 이양진이 울 때 함께 울어주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더 있다. 그런데 더 난처한 점이 있다. 그 친구는 통곡 소리가 이양진보다 더 크다는 점이다. 마치 이렇게 운다. 크으 중앙통을 밤늦게 지나다가 둘이 함께라도 우는 날이면 먼 짐승들이 우는 것 같았다. 지역의 교사인 입장에서 왠지 창피해서 빠지려고 해도 나중에 돌아올 배신자라는 맹반격이 두려워 한 번도 그 울음소리로부터 도망치지 못했다. 어쩌겠는가 그게 나의 운명인 것을. 에피소드 13 이양진은 늘 배운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남달리 좋아한다. 책을 읽으면 그것을 꼭 설명해주는 재미로 산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식을 교사인 나에게 전달하려는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를 위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을 나에게 설명함으로써 더 명료하게 자기 안으로 채취해야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일종의 실험 보조제가 된 느낌도 있었지만 긴 시간 듣기의 괴로움을 이겨내고 나면 그래도 한 가지씩 남는 게 있었다. 읽는 책도 한두 권이 아니다. 분야도 환경부터 경제, 컴퓨터, 물리학, 건강, 심리학, 종교, 경전들까지 읽어댄다. 읽은 책이 두꺼운지 여부를 물어보고 두껍다면 빨리 피하는 게 그날은 좋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에피소드 14 이 귀찮을 정도로 남을 가르치기 좋아하는 이양진 덕분에 큰 어려움을 넘긴 일이 있었다. 지역에서 골프장 반대, 대형마트 입점과 지역 상인 간의 갈등이 치열해졌을 때다. 어느 때부터인가 바쁜 와중에 서울에 자비를 들여가며 매주 갈등관리 기법을 배우러 다닌다고 했다. 아는 사람은 반농담조로 갈등관리는커녕 갈등이나 만들지 마라 라고 했지만 이양진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녔다. 나는 교사이면서도 그때는 그게 뭔지 잘 몰랐다. 한창 갈등관리 기법을 배우러 다니던 이양진이
나에게 형, 재밌는 데가 있는데 같이 안 갈래? 재미? 난 이미 알고 있었다. 그건 재밌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내용을 듣고 보니 무슨 캐나다 엘마이라라는 동네에 같이 가자는 것이다. 교사인 나에게도 꼭 필요하다고. 아니 환경 관련도 아니고 그것이 갈등관리에서 회복적 교육의 출발지니까 현장에 가서 배워야 한다니. 그래도 궁금하여 비용을 물어보니 비행기 값을 포함하여 450만 원인가 했던 것 같다. 캐나다는 가보고 싶긴 한데 나는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안 갔다. 휴. 에피소드 15. 나중에 학교에서 폭력 사안이 터지고 교사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이양진으로부터 크게 도움을 받았다. 회복적 생활교육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각 학교에서 적용되고 전국적 교사 모임인 서클들도 크게 늘어났다. 회복적 생활교육이란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처벌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킴으로써 자존감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중심을 두는 새로운 지도 기법이다. 내가 있던 학교에서도 폭력 사안이 크게 보도되어 곤욕을 치르고 있을 때 이양진의 자문을 구했다. 이양진은 그간 자신이 배운 그대로를 현장에 맞게 적용했다. 갈등 관리와 회복적 교육의 이론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생생히 목격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보편화된 회복적 생활교육의 그 출발점에 이양진이 큰 역할을 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당시 해당 학교 폭력 전담 교사였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내가 있던 학교의 폭력 사안을 과장, 과열 보도를 했다. 다만 동아일보 경인 주재의 기자였던 이성호 기자가 이양진의 도움으로 진행되었던 피해 학생 회복 프로그램과 대응 절차를 유심히 보고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방판 전면 기사로 보도했다. 이때부터 상황이 바뀌어 당시 김상권 경기교육감의 지시로 해당 사례가 경기도 교육청에 보고되었다. 또한 교육부에도 그 보도 내용이 알려져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에 올라가 프로그램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학교 폭력 대응 사례로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개최했고 그때 김상공 경기도 교육감이 해당 사례를 전국 시도 교육감들에게 설명했다. 나중에 도교육국장이 경기도의회에 출석하여 학교 폭력 실태를 보고할 때 나와 학교장은 함께 도의회에 출석했다. 그 이듬해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지도 기본 방향이 회복적 생활지도로 바뀌어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그 학교를 떠난 후 나중에 들으니 해당 학교는 이와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학교 표창을 받았다고 한다. 에피소드 16. 이양진의 회복적 교육 철학은 단순하면서 확실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 처벌 중심이 아닌 우선 피해 학생의 정신적, 물리적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조언대로 피해 학생의 정신적 회복을 돕기에 나중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일주간의 치유 여행까지 다녀왔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당시 명성 로타리의 이상숙 선생과 명성 로타리언들, 여주 로타리언들, 그리고 발리의 국제 로타리언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책임 교사로서 비싼 비용이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던 제자들의 해외 치유여행에 일주일간 동행하면서 회복적 교육의 효과를 직접 체험했다. 그러한 면에서 이양진은 나를 종종 괴롭게 하기도 하지만 나의 교육관을 크게 바꿔준 은인이다. 학교 퇴임 후에도 회복적 생활교육을 교육의 철칙으로 여기고 있다. 지금은 교사들의 고민에 코칭하는 역할까지 가끔 하고 있다.
아직은 어리지만 존엄성 있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그의 자존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양진을 통해 퇴임 무렵이 되어서야 조금은 깨달은 것 같다. 에피소드 17. 가슴 아팠던 4대강 공사가 끝난 후 2013년경 지역신문에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 관련 뉴스를 보았다. 대법원에서 명예를 회복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족들의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이 컸었다. 이 내용을 이양진에게 말했다. 그랬더니 당장 유족들을 찾아가 보자고 했다. 나는 단순히 지역에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매년 조촐한 제사라도 모셨으면 했는데 아차, 일이 커지는 느낌이었다. 괜히 말했나? 후회도 확 다가왔다. 그의 행동하는 성격을 충분히 봐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성남에 있는 유족인 고 박용환 선생을 대표로 찾아 뵈러 갔다. 70여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이기에 만남은 처음부터 냉랭한 불신의 분위기였다. 결국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한 채 요주로 내려왔다. 문전박대를 당한 느낌이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이양진이 갑자기 말했다. 형, 이 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재미? 그때 퍼뜩 깨달았다. 아, 이 친구가 늘 말하는 재미라는 게 내가 생각하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뜻했구나.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다 보니 맞았다. 그가 말하는 재미있는 일은 힘들기는 했지만 모두 의미가 있었다. 민간인 유족회 일도 이 일을 하면 힘은 들겠지만 의미는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풀고 초대 회장인 고 박용환 선생을 주축으로 요주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가 만들어지고 2015년 양섬에서 첫 추모 일영제가 열렸다. 그 과정의 어려움은 만만치 않았다. 이양진이 시의원이 되고 경기도 최초로 만든 조례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관련 조례였다. 첫 위령제에 참석한 이양진은 양섬 다리 밑에서 유족과 똑같이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만들어진 요주 유족회가 이제는 전국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 중 모범이 되는 지역 유족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당시 원경희 시장과 여주 제양군인회와 6.25 참전용사회 등 보훈단체 어른들의 협력은 지금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분들은 이념을 떠나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뜻을 보여주셨다. 이 글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올해는 국가기관인 중앙차원에서 여주에 아직도 집단으로 묻혀있는 유해 발굴을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뜻깊은 소식도 들린다. 만약 유해가 발굴된다면 억울하게 희생된 지 70여 년 만에 밝은 세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양진은 사회적 약자를 보면 먼저 울컥한다. 그리고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다음으로 파고들어서 방법을 찾아낸다. 마지막은 단호한 실천이다. 지금까지 봐온 그의 일하는 패턴이다. 그의 일하는 패턴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은 늘 피곤하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유익했다. 에피소드 18. 이양진을 처음 봤을 때 첫 이미지는 남한 강변의 단단한 차돌 같은 느낌이었다. 외모도 비슷했다. 실제 가까운 친구와 박치기 시합을 해보면 그의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놀랄 정도이다. 단지 단단한 차돌 같은 사람이란 생각으로 지내다가 그가 공직에 나가 끝까지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을 보고 이제는 단단한 다이아몬드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 그는 어린 아이와 어르신들을 빼고는 여전히 까다롭고 만나는 사람을 보면 뭔가를 늘 설명해대고
종이만 있으면 가져다가 화살표, 도표를 마구 그려가면서까지 끝까지 사람을 괴롭힌다. 그리고 먼저 알게 된 새로운 앱과 프로그램, 책, 건강기법 등을 시도 때도 없이 전달하고자 한다. 머리는 사각형의 차돌 모양이지만 머릿속은 늘 오차원 같은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러하기에 현장 PCR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인구 50만 이하 도시 중 종합평가 1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에피소드 19.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쓰는 것은 나는 이양진이 요주를 위해 재미있는 일을 계속했으면 하기 때문이다. 그가 재밌다고 하는 일은 비록 힘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했음을 20년 넘게 목격했다. 나도 언젠가 이양진에게 제안할 재미있는 일 하나가 있기는 하다. 남북 교류가 자유로워지면 한반도 둘레를 따라 3600km를 걷는 것이다. 180일 정도가 걸린다. 하지만 여전히 재밌는 일이란 단어가 나오면 개인적으로는 빨리 피하고 싶어요. 에피소드 20 마지막입니다. 낯선 요주에 들어와서 이양진을 안 만났다면 나는 여전히 숨어 은둔하듯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양진을 만난 덕에 몸은 피곤하고 고달팠어도 지금 마음은 평안하고 상쾌하다. 내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요주 지역사회에 특히 다음 세대 제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빚을 갚았기 때문이다. 늘 형령하지만 이양진은 동생으로 둔갑하여 온 나의 스승이다. 그가 나태하고 게으른 나를 자극하고 괴롭히지 않았다면 나는 이번 세상 요주에서 삶을 공칠 뻔했다. 그래서 감사하다. 땡큐 이항진. I love you 이항진. 사랑해요 이항진.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